여하튼 그 우리가 그 기억을 뭐 잊는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임진왜란의 흔적 이런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오늘이 10월 8일인데 10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부산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부산 시민의 날이 왜 정해졌는가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을 던져야겠죠. 그거는 나중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을 성전을 이끈 날이 음력으로 9월 1일인데 그게 10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지만 뭐 시민의 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임진왜란 하게 되면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인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런 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과 또 피해를 준 전쟁이 임진왜란이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생존에 계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한국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이 남기는 흔적들이 상당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는 그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임진왜란 이런 게 어떤 게 중요한가 잠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북구 쪽에 남아있는 그 북구에는 그 실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북구 쪽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그 지금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구포 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요게 동래 부산포 지도 이렇게 있죠. 부산에 관계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쪽에 여기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바다거든요. 이게 부산포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영청이라는 이쪽이 부산 진성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게 해동주대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도는 아주 제일 상시하게 그려져 있는 기조죠. 이게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동래읍성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 중심지는 동래였거든요. 그래서 동래읍성이고 바다 쪽에 오면 이제 이게 이쪽 편에 자수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영이라는 지명도 오늘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산 진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원래는 이쪽에 산 쪽에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이쪽을 외성으로 쌓고 이제 물러가고 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인 본성으로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대포 쪽에 가면 이게 다대진성이 있고요. 그래서 부산은 실제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 가장 큰 적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로남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북쪽에는 오랑캐가 있었고 남쪽에는 왜군데 그거는 일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대응을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은 또 임진왜란 때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상도 전체 지도면 이게 쭉 보면 방어 시스템이 보면 여기에 파랗게 된 이게 자수영이고 그다음 요 울산 쪽에 또 파랗게 된 이거는 병령입니다.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는 군대라는 게 수군은 오늘 해군이죠. 그다음에 육군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중심지가 경상도는 4개가 있습니다. 왜? 경상도는 영토가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봤을 때 오늘날 부산 쪽은 경상자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도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부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옆 나오면 이렇게 부산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제일 첨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침략이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방어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 물론 좀 속된 말로 일본의 조총에 개피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일 높은 데서 산 가운데 있는 황영산 있죠. 이런 데 봉수대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봉수꾼들은 제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서울 쪽으로 봉화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산에는 이 지금 해안가 쪽으로 그죠? 바닷가 쪽을 따라가면서 봉수와 성곽이 딱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1592년 4월 13일 날 제가 근무하는 해양대학교 옆으로 침략이 오죠.
근데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일본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뉩니다. 일본의 중심지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동쪽에 있는 수도가 동경 아닙니까? 도쿄입니다. 그죠? 그럼 일본의 원래 중심지는 오늘 오사카에 있는 교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심지는 이 관서지방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래서 이쪽에 중심지였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통일을 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주가 아니죠. 그래서 영주가 아닌 사람이 통일을 하니까 다른 영주들이 좀 얍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런 어떤 좀 모멸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이런 여세를 몰아서 조선, 그다음 명나라까지 치겠다는 이런 어떤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기에 또 중요한 거는 세계의 경제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리산의 발견이 여러분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발견되고 나서 오늘날 남미 쪽에서 페루, 멕시코 이런 데서 은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은을 어디에 가져옵니까? 그때도 제일 은의 가장 큰 소비 국가가 중국입니다.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로 싣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싣고 오면 싣고 와서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활동을 할 근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차지했던 데가 필리핀, 또 중국 쪽에는 오늘날 마카오입니다. 1515년에 조차했거든요. 우리가 홍콩은 19세기에 와가지고 영국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양 세력이 아시아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시아에서 뭐였습니까?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큰 전쟁은 어떤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정치적인 야망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조선과 일본의 또 중국의 명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이거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부산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한 600, 700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임진왜란 전에 한 1000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저정되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정도 되죠. 그죠? 일본 한 1억 1억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1200만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일본은 군대가 30몇만씩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잘 싸울 수 있는 정규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국가 체계가 정비된 조선 경국대전 거기에 보게 되면 상비군, 정규군이 한 20만 내지 15만 명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뭐 드라마라는 거 보면 서울에서 이제 지방에 전쟁이 났다고 내려가려고 군사를 모으니까 뭐 시정잡배 한 2, 300명 뭐 이런 기록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정규군의 숫자가 3만 명을 안 넘습니다. 다 이게 왜냐하면 조선 사회가 양반 중심의 사회가 이렇게 문란해지면서 군대를 안 갈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들어오니까 초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에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본군들 놀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싸웠고요. 실제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외세에 대한 저항 정신 이런 게 제일 강한 게 이제 부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개정에 일본군의 편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일본군이 편성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침략할 때 조선에 올 때 1군부터 9군까지 이렇게 나눠가 있고 수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1군부터 8군까지는 조선시대에 도가 몇 개 있었습니까? 8도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 장수들이 한 지역을 전부 한 도를 하나씩 차지합니다. 반면에 제9군은 이거는 문화를 약탈하는 부대입니다.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많은 문화를 가져갔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문화재를 가져간 게 임진왜란 때입니다. 뭐 임진왜란 때는 그냥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데 이때 일본에서 동원된 군사가 전체 일본 군사 한 34만 되는데 그중에 17만 내지 15만이 조선에 오고 나머지는 일본에 잔류했습니다. 왜?
일본 본국에서도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해 왔는데 임진왜란의 경과는 흔히들 보통 보면 우리가 7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전투가 있었던 시기는 초기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 초기에 일부하고 이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강화회담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1593년 1월 달에 여기에 보면 잠깐 사진 자료 보고 올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십시오. 이 4월 13일 날 부산에 이쪽에 들어와서 요 한경도 쪽까지 다 올라갑니다. 두만까지 올라갑니다. 가토교 마사가. 그 다음에 북한도 오늘 평양까지 일본이 점령합니다. 그러다가 이 평양이 점령당하니까 명나라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중국을 사대라 해가지고 엄청 섬겼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를 요청하니까 명나라가 의심을 했죠. 일본을 고덕에서 오히려 조선이 그 일본하고 합작해가지고 조선이 명나라를 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선조의 사진을 그려가지고 어진을 그려서 이런 사람이 진짜 피난한지 보고 뭐 군사를 출격시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럴 때에 평양에까지 일본군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그 명나라도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평양성을 탈환해 주죠. 그리고 탈환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1593년 1월 달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나라 군사들이 일본 군사를 제대로 추격했으면 정유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592년 1월 달 되면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일본군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4월 달, 양력으로 하면 5월 달이죠. 초여름입니다. 겨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패잔명이죠. 근데 그걸 평양성 탈환하고 나서는 제대로 추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군들도 이제 뭐 전쟁하기도 싫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군과 명나라가 이제 평화회담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 오늘날 뭐 여기 기억의 흔적이라는데 역사를 배우는 교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회담을 합니다. 평화회담을 합니다. 저는 좀 속된 말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웃기는 짜장면이죠. 평화회담을 누가 하느냐? 일본하고 명나라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본하고 조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지금 종전 아직 안 됐죠?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 휴전회담에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엔군하고 북한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상황에 전개되면서 평화회담이 되는데 평화회담이 왜 결렬되느냐? 조건이 안 맞습니다. 뭐 8개, 10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딱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나라 황실의 공주를 일본에 시집 보내라 되어 있는데 그 일본을 명나라는 오랑캐라는 나라를 생각하는데 절대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화회담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부산에 제일 먼저 상륙했던 고니시 유기나가 아까 일본대 군대의 장수가 고니시 유기나가 소수행장인데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정말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교 전쟁이잖아요. 서양 세력이 오면 항상 서양의 종교가 오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왔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천주교 보급되어 많이 됐죠. 그러니까 그 보급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았고 그중에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고니시 유기나가는 그 영세명이 오구스티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해보니까 이 뭐 무고한 사람들만 죽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전쟁에서 뭐 하겠냐, 평화 빨리 끝내자 이렇게 강화회담론적으로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국도 이제 명나라도 자기들도 직접 죽은 나라 아닌데 외국에 가서 뭐 죽으면서 싸울 필요 있느냐. 그래서 평화회담 하자. 그래서 명나라는 초기에 누굴 내세웠냐면 심유경이라는 그 오늘날 뭡니까 상인입니다. 도자기 판매하고 하는 상인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실리를 따지겠습니까? 전쟁을 끝나게 갔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양국을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명나라에서는 거기에 낙관을 받죠. 도장을 받는데 황제의 직인을 받는데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규정을 보면서 관철이 안 된 걸 알고 그걸 물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1597년 1월 달에 정류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그리고 이 정류재란과 임진왜란 그 광화회담 사이에 오늘 이야기하는 제일 핵심이죠. 이 외성을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외성은 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의 성인데, 일본의 성도 실제 이 시기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후 시기에 많이 바뀝니다. 그건 아마도 일본도 조총이 들어오고 이런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성을 샀는데, 이거 조선에서 성곽을 쌓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선의 성곽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자는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힘든 노동은 전부 다 조선인들 동원해 가지고 성을 아주 짧은 시간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재란 때는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정류재란의 전쟁의 목표가 한반도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조선의 남쪽만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경기도를 또 뭐 하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또 실제는 초기에는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또 성공해가지고 저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늘날 충청도 직산에서 이제 또 군사가 일본군이 올라오니까 명나라가 또 참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다시 후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외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는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류재란 때 더 피해가 많다. 여러분 코무덤 뭐 이런 무덤 알죠, 그죠? 기무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일본에 돌아갔을 때 자기들의 어떤 전쟁의 그 공적 이런 걸 따르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어떤 상징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조선 팔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경상도 같으면 이 모리 테르모토라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경상도를 일종의 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오늘날 부산에서 기장, 그 다음에 울산, 경주로 올라가는, 이게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동로입니다. 동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는 게 부산에서 양산, 밀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 게 중간에 있다 중로. 그 다음에 김해 쪽에서 낙동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김해 쪽을 지나서 오늘날 창원, 뭐 마산 이런 쪽을 쭉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저 경상북도 성주 있는 데서 낙동강을 다시 건너서 올라가는데, 그게 서쪽에 있기는 서로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뭐 순서대로 보죠. 1, 2, 3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5월 2일 날 제가 전쟁이 아니랬죠. 부산에 4월 13일 오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천리길을 하는데, 이 천리길을 10며칠 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부산에서 진짜 제대로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 지금도 역사에서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신립 장군이 왜 배수의 진을 남항강에 섰을까? 그죠? 임진왜란 전쟁에서 가장 큰 실패고 패착입니다. 그 앞쪽에 있는 조령이나 중령에서 그 매복을 해서 싸웠으면 일본에게 크게 안 당했을 겁니다. 실제. 그래서 아무튼 간에 5월 2일 날 서울을 함락하고 팔도를 나누어서 지배를 하는 게 이게 팔도 북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상도 쪽에 이제 강화회담이 시작되니까, 이제 강화회담의 조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투를 하지 말자 이런 거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5만, 17만 군대가 왔다가 일본으로 다 빠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남해안에 지금 여기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성곽들이 지금 이 서생포 있죠. 서생포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쭉 교제도 있는 이런까지 16개 정도의 성곽을 샀습니다. 뭐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에 최종적으로도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는 주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침략을 해올 때, 그때는 오늘날 부산포로 안 오고 다대포로 이제 선봉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문제는 여기에 이제 외성에 주둔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군량이나 이런 게 제대로 조달될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옆에 있는 경상도 지역에 약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은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산 임진왜란 개전기의 부산의 위치다 이렇게 했는데 경상도 수군의 원부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산에서 이런 역사를 잊어버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저쪽에 자수형성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오늘날 센텀시티라는 뭐 미국의 뉴욕보다 더 메르탄보다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건너편에 그게 그 자수형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복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문화 어떤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효과를 누릴 텐데 그건 뭐 아무도 안 하고 하니까 지금 전부 다 아파트 짓고 뭐 다 지어가지고 이제는 개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훼손이 되어버리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첫 전투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한 데가 부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산은 임진왜란 도시다 이렇게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전투가 있었던 데가 이게 부산진성입니다. 이 부산진성 전투, 부산진순절도고 요 앞쪽에 일본 선박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여기가 부산포죠. 그죠? 그리고 요 정발 장군이 있었던 남문에서 죽었다고는 검은 갑옷을 입고 있는 허기 장군. 일본의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 장수 중에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누구냐? 허기 장군이다. 이 정발 장군입니다. 그래서 정발 장군이 죽은 이 자리가 오늘날 부산에서 요즘은 뭐 산부인과 병원 조대 많습니다만 일식위독병원 있죠. 그 일식위독병원이 있는 그 자리 정도입니다. 그 자리 앞까지 거의 바다다. 좌천동 그 지하철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바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전투가 부산의 중심지 동래읍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투가 동래읍성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동래읍성 전투에 관계되는 그림은 여기에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래부 순절도가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이게 1842년인가 병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일본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울산 박물관에 오픈하면서 그걸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 점이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 동래읍성의 뭐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전투가 이 다대진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부산은 경상자도의 수군의 기지인 자수형도 있었고 그 밑에 부산진성, 이 부산진성의 책임자는 첨절제사인데 상당히 높은 지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대진은 원래는 만호영이었는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해가지고 다대진으로 성격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윤홍신 장군이죠. 근데 그 윤홍신 장군이 이제 1592년 그 4월 14일 날 일본군이 군사를 확인해서 뭐 많은 군사가 아니겠죠 그때는 이쪽으로 보내니까 여기에 지금 가운데 있는 이게 부산진성 전투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게 그 다대진성 싸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일부 갔을 때 그걸 윤홍신 장군과 그 군사들이 물리쳤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15일 날 군사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와가지고 함락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 부산 여기 임진전란도라는 건데 이 부산진성과 다대진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 부산진성을 함락한 주 부대는 대부분 다 동래성 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반면에 이 다대진성을 함락한 이 군인들은 옆쪽으로 있는 낙동강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산에는 실제 수군의 기지, 여기가 오늘 그 수영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수형성입니다. 자수형성이고 수군들은 배를 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수영강 옆에 여기에 선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밀락동에 가면 현대 밀락 아파트가 있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선소도 있고 다 이게 있거든요. 이 일원을 정말 정비를 한다면 세계적인 어떤 문화유산이 안 될까 저는 싶은데 외국인들로도. 그래서 이때는 이 자수형성 안에 있던 최고 책임자 박홍이라는 인간이 봉화불이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수군들도 뭐 오합지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군이 여기에 이제 지배를 하면서 당시 초기에는 각
자기들도 짭니까? 조선인들을 잘 활용해야 자기들이 조선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잘 대해 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공육민법이라는 건데 조선시대에 우리가 지주하고 땅의 주인을 양반하고 일반 경작하는 이 우리가 전호라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작이라 하는데 전호는 지주 전호제거든요. 그러면 그 전호하고 지주가 나누는 곡식을 나누는 일반적인 비율이 2분의 1입니다. 50% 50% 나눴거든요. 보통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쨌냐면 초기에 들어가 가지고 너한테 잘해주겠다 해가지고 국가는 40%만 가지고 백성들 너 60% 이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기만색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지속되니까 저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약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군의 수장이나 수군의 지휘구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수용성에 가면 여기에 25영 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게 여기에 써여져 있는 최근에 어디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TV에도 여기에 써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사람의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막자, 뭐 하지 마라 할 때 말막자 있죠. 이런 것들. 이거는 전부 다 노비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이 도망가지 못한 백성들이 일본에 저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포 해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 시민의 날도 여기에서 나왔고 실제 부산포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해전 이후에 일본 군인들이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수군들은 너가 싸우지 마라. 그 조선하고 싸워가지고 전부 자꾸 대피당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부산포에만 정박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일본 본국과의 어떤 운송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걸 그대로 두면 전쟁이 계속 지속되겠다. 그래서 조선 연합 함대를 이끌고 직접 부산포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공격할 때 뭐 딴 데 뭐 하객진 뭐 이런 전법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일자진이라서 장사진이죠. 뱀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배가 치고 나가면서 대포를 쏴가지고 정박해 있는 일본 함석을 뭐 가덕도부터 시작해서 다 합치면 한 130척 정도. 근데 부산포 안에서는 한 100척 정도의 선박을 쳐부순 대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산포 해전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그 명랑해전, 그 다음에 또 노랑해전 이런 전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쳐 부순 개수 수를 따지면 부산포 해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산의 역할인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부산으로 올라가면 요즘같이 배가 이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일기라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마도를 거치죠. 그 다음에 또 이래 뭐 로테이션 이런 등등 하고 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오거든요. 이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이 밀어내기 식으로 부대를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한 그런 기록들이 일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포 해전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주 무대가 있는가 이걸 추정해 보면 조선욱에 있는 이게 부산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지정 앞쪽에 있는 이 바다 일원 전체에 일본 배가 뭐 한 그때 500, 600척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 전체에서 전투가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날 북한의 그죠 동쪽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부터 이제 뭐 부산과 이 북부 쪽과 관련된 그런 흔적들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정기의 흔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진하고 다대포를 일본이 공격했죠.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다대진 쪽에서 성전을 일으킨 군사들이 낙동강을 따라서 아마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저쪽에 양산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것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 같이 낙동강의 주류가 지금 구포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전근대 시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서낙동강 대저 쪽에 빠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그 위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낙동강의 어떤 그 주류가 지금까지 된 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제방을 쌓으면서 낙동강의 흐름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튼 오늘날과 좀 다른 모습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일본 군사들이 낙동강을 따라서 양산 쪽으로 올라가고 또 오늘날 그 동대읍성을 함락한 일본의 그 고니시 유기나가 일군의 주력 부대가
그쪽에서 이제 오늘날 그 뭐 소산 동네 소산역 쪽으로 오다가 그다음에 그 부산 그 고개 넘어서 양산 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오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오늘날 북구 쪽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당시에 기록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동포라는 포구, 그죠? 포구. 그 다음에 구법복이라는 뭐 계곡, 뭐 계곡이라기보다 그죠? 하천 골짜기겠죠. 이런 지명으로 역사적 기록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고는 이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과 달리 행정구역 자체가 조선 전기 쪽에는 전부 다 이게 어쩌면 양산에 속해 있었죠.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 보면 기록들이 전부 다 양산 쪽에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낙동강 인근에 오늘 북구 지역 구포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구포로 대변되는 이쪽 해안 지역은 일본군의 약탈 수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약탈 수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포와 아니면 북구와 관련된 뭐 기록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여기 그 임진왜란 때 저는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이 유성룡이라는 분이 남긴 기록이 징비록 아닙니까? 그 징비록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관군들은 도망가고 또 자기 살 길만 찾을 때 국가를 위해서 군인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 일어나는 사람이 의병 아닙니까?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에서 일반 민간에서 일어나서 군대를 조직해서 외세에 조직적으로 대항한 것은 임진왜란이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6월 1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이거 아시면 뭐 이었으면 끝내 드시고 싶은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의병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제정했는데 임진왜란 의병만 아니고 한말에도 의병 있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의병의 날을 기념했는데 그러면 어떤 날을 의병의 날을 할 것이냐 또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곽재호다. 그래서 곽재호가 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4월 19일이냐 아니면 22일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를 상정해서 양력으로 6월 1일이다. 이래서 기리고 있는데 이 곽재호라는 사람이 정말 그 신출귀몰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위 장군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위 장군이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붉은 비단옷을 입을 필요가 있느냐 그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비단옷도 자기 아버지 과거리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황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 때 이걸 가지고 자기의 옷을 만지고 입고 위험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양반이지만은 군법에도 뛰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뭐 역할을 제대로 했겠니? 그 뭐 오합지졸이지 군인도 아닌데 이래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관으로 종사했던 사람들 또 아니면 실제 이쪽에 곽재호의 서성이 누굽니까? 곽재호의 서성은 우리가 오늘날 1,000원짜리 돈에는 퇴계 유황이 나오죠. 5,000원짜리에 누가 나옵니까? 율곡이 이 선생이 나오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학자입니다. 그죠? 성리학자입니다.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과 거의 나란히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남명조식 선생 아십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저쪽에 오늘 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김해 여기에 대동 있죠? 여기가 자기 처가 쪽입니다. 여기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 여기서 살면서 낙동강을 오고 가는 외구가 정말 조선전기 약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외구의 악랄함을 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퇴계 유황은 외구라는 놈들, 그 무식한 놈들이기 때문에 잘 타이르면 된다. 교화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안동에서 외구의 악랄함을 못 봤기 때문이죠. 반면에 남명조식은
낙동강 대동 앞쪽에서 맨날 그걸 봤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그냥 말로 타이어서 안 된다. 토벌 해야 돼. 토해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 다 누굽니까? 어병장들이. 임진왜란 때 어병장 중에 뭐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50명 내외가 이 남명조식의 제자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곽재호입니다. 곽재호는 남명의 외손자 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 양반 남명 선생은 평소 때 제자들에게 그 성리학의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런 공리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이고 또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제자들에게 군사, 군법, 그 다음에 병법에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책문으로 오늘 같은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쓰게 하고 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실력들이 임진왜란 때 발휘된 거죠. 그래서 이 곽재우 같은 경우는 어쨌습니까? 가짜 어병이라는 게 오를 어짜 아니고 가짜 어병. 가짜 어병을 우리가 허수아비 같은 걸 막 세워서 일본군을 해독시킨다든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조총의 유효 사거리. 총을 처음에 맞으니까 전부 죽으니까 전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일본군에게 대응을 해서 성전을 일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어령에 가면 그 부자바위 아니십니까? 솥바위 있죠? 그 솥바위에서 첫 전투를 해서 승리를 이끌고 그 남강, 그 다음에 낙동강, 그죠? 이 방어선을 지켜낸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또 일본군의 주력이 아까 부산 다대포로 해가지고 낙동강을 쫙 올라서 지금 저 서울까지 올라가잖아요. 서울까지는 안 가고 저 어디입니까? 상주까지 갔죠? 상주까지 갑니다. 인터넷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는 보니까 그 일본 배들이 전부 다 막 뭐 약탈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뭘 설치했다 되어 있습니까? 목장입니다. 목장. 나무로 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뭐 이거는 좀 비양이 이순신 장군 때 뭐 그 뭔가 맹랑해진 때 새 실충을 가지고 바다에 뭐 했다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고 어쨌든 뭐 좀 장애물을 막 설치는 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배가 모르다가 오다가 뒤집히잖아요. 뒤집히면 그 일본군을 타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곽재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경상도를 지켜낸 요거는 이제 경상자도가 아니고 우도 쪽이죠. 진주 쪽. 내 서울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됐습니다. 낙동강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또 사실 고령에서 김면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남명의 제자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습니까? 그 고령에 가면 지금 계진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계진포 나루토 있는 그쪽에서 일본군을 막았는데 그 전투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나라 징계한 물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조와 관련된 뭐 이런 왕실의 물건들. 왕실의 창고가 내탕고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 일본군들 약탈해가지고 싣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어서 타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낙동강이 아까 일본이 약탈하는 수로 통로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당시에 막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면 부산 이 구포 쪽도 그죠?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산 이쪽에 구포 있는 낙동강 일원이 전투지로도 이제 쓰였습니다. 이게 큰 전투는 없었는데 낙동강 쪽에 보면 여기 백호전서라는 게 있는데 이 백호전서는 조선 후기의 그 이모라는 사람의 기록인데 여기에 기록에 보게 되면 여기 일본 군사들이 패배해가지고 감동창을 지나서 김해로 간다 이런 기록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진왜란 이런 시점에 북구 쪽은 감동포 아니면 구복곡 이런 기록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충공 전서에 보면 이 부산파 예병장인데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외병을 쳐부순 이게 부산포 해전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제 부산포를 공격하기 전에 지금 낙동강을 지나야 되고 다대포도 지나야 되고 쭉 지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가덕도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양산강과 김해강 하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에서 일본 선박들이 나오는 걸 뭐 쳐부수고 이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회담기의 흔적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화회담 시기에 일본군의 전체 병력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에 뭐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종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남습니다. 그때까지 2만 명 남는 것 이전에 뭐 대부분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주둔하는 게 그게 16개의 큰 뭐 이 둔진이라는 게 외성입니다. 여기를 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둔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이 지금 저 북쪽으로 올라 싸우다가 후퇴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외성을 빨리 쌓을 수 있는가? 그래서 기술자들은 일본에서 오고 전부 노동력은 조선에서 동원해서 단기간에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외성의 대부분 다 이 남해안 지역 경상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낙동강이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운송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구포 쪽의 구포외성,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산외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쪽에 물금 쪽에 있죠. 물금 쪽에 있는 것이 정산외성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이 호포 있는데 거기도 외성이 있었죠. 이것도 지하철 차량 기지 만들고 할 때 그때만 해도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막 무조건 없애버리고 딱 그 다음에 뭐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 그 다음에 또 그 건너서 서낙동강 쪽을 따라가면 지금 김해 가락면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락면이었죠. 제가 김해 출신인데 가락면이죠. 지금은 가락동입니다. 그죠? 그쪽에 산에 가면 있는 데가 죽도외성. 그래서 지금 낙동강 하구 쪽에 이 중요한 지점에 일본 외성을 지금 4개나 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아서 자기들이 주둔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쪽에서 자기들 약탈한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또 아니면 북쪽으로 군량을 운반하고 등등 이런 것들에 쓰기 위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부산 쪽에 이게 구포 일대는 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 보면 뭐 일단은 일본군의 주둔지죠. 주둔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일본군에 대한 추격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뭐 양산 이런 또 밀양 쪽까지는 많이 추격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전투를 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카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 일본군이 이제 주둔해서 뭐 장기간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성 주변이들 이런 데서 나름대로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나중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특히 시장이라는 건 포로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부산진성 오늘날 지금 이제 후기에 우리나라가 부산진성을 사는 자성대 일원 그 이런 옆에 보면 일본인이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짓는 책임자를 조선인을 삼습니다. 그걸 조선인을 기올이라는 사람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부리면서 농사를 짓고 그걸 자기들 식량을 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주둔에 살다 보면 일본군들이 필요한 뭐 반찬이든 등등 다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은 또 그 채소 같은 걸 가지고 그 성 입구에 가서 판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미군이 뭐 다른 나라가 싸우면 그 주위에 미군과 관련된 그죠? 또 상업 시설이 많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3년 시기적으로 쭉 보면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가 있죠. 그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일어날 때 오늘날 다대포에서 저쪽에 남해까지 경상우도죠. 우도의 수사가 누굽니까? 우수사는 원균이죠. 그래서 이 원균이 뭐 실제 도망가고 이래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났을 때 1593년에 이순신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디가 되십니까? 웅천이죠. 웅천 저쪽에 그죠? 웅천에 있는 일본족들이 몰려올 것 같으니까 뭐 이걸 추격하자 이런 어떤 공문을 보냈는데 이순신은 좀 콧방귀를 뀌면서 이거는 뭐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93년 2월 달에 기록에 보면 이것도 참 웃기는 기록인데 당시에 경상자도 병마사 육군의 책임자가 김응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고은박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뭐 그 경상자도방어상가 이럴 텐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같은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죽인 사람의 숫자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감동포 쪽에 가서 뭐 적군을 무찌르다 하는데 이게 참 우습다 이런 이야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그 전투였을 건데 두 사람의 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94년 그죠 이 3월달에 정도 되게 되면 여기 보면 양산 지방의 구법곡 그죠 양산 지방의 구법곡 등지에 진을 치고 왕래하면서 뭐 일본 선박들이 오가온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구법곡 지역이 양산 지역입니다. 그죠? 양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4년 11월 기록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재미난 기록인데 일본에서 조선으로 투항해 오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외라 합니다. 항외. 항복해온 외구다.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 조선 문화가 뛰어나고 좋다는 걸 알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 와가지고 바로 항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대구에 가면 있는 사야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조총부대의 그 부대장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앞에 김응서 있죠. 이 김응서 백마절동상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항복하겠다. 그래서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조총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시켜가지고 조총을 우리나라도 바로 임진왜란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항복한 외구의 일본인들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일본 중에 이 기수계라는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일본의 그 구바야카와 소조천이라는 이 장수의 동향을 파악을 해보려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을 당신들한테 인질로 맡겨놓고 여기에 이 감동포 쪽에 가서 사람들을 뭐 유인해 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그 일본 성곽 시설들을 불지르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4년 11월 달에 보게 되면 난중일기에 이 일본에서 당시 가장 그 악랄한 일본 군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사 중에 가장 라이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에서도 본 라이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순신함이 멍균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전공을 가지고 다툰 두 라이벌이 있느냐면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나가 이 사람은 나중에 실제 평화론자로 돌아섰다 했죠. 반면에 끝까지 조선을 전투로서 짓밟자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가등청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청정이 이게 가등청정이거든요. 이 가등청정의 군사가 이게 양산의 구법고 이런 쪽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5년 2월 달에 이시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강화회담 하면서 우리나라 접반사라는 것은 뭐 사신을 접대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낙동강 쪽을 뭐 지나가고 하면서 보니까 감동포, 천성포 이런데 일본 외성이 지어져 있는데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구 이게는 뭐 집인데 아마도 그 성곽이 있으면 이게 외성에는 제일 위에 그 지휘부가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어놨죠. den시각구라는 천수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배가 한 명 끝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 당시에 죽도와 강동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장수가 누냐 그래 물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누군지 잘 추정을 못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 말로 읽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말로 한자로 그대로 읽은 건데 아랑가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음과 우리나라 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실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595년 2월 달에 이 송남생이라는 사람이 양산 땅 구법곡에 적진해서 외인 일본 2명이 시리라는 걸 시장이겠죠. 사람을 잡아서 팔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휴전을 하겠다, 강화회담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거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자 일본 쪽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5년 7월 달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 강화회담이 추진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그 본국으로 넘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산의 구법국과 김해 등지에 있는 군사들은 상대적으로 먼저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머지의 6개의 진과 죽도진은 그대로 놓아둘 것이다. 이 죽도진이 앞에서 이야기한 가락에 있는 죽도 외성인데 이게 낙동강 이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곽입니다. 그래서 그 죽도성의 본성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지성이 이 구포외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죠 외성이 이때만 그죠 지금 강화회담 때 쌓은 거는 이게 이쪽이고 파란 것 중심이다 이렇게 파란 거는 정류회담 때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성곽을 보면 한 30몇 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 작은 거까지 다 합치면 그죠 숫자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저쪽에 그 광복동에 롯데백화점 있는 거기도 실제 외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산 시청 있다가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에 원래 용두산이 있고 용두산의 꼬리에 해당하는 용미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외성도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외성 숫자가 많을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포외성 앞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성이 낙동강 쪽에 그죠 중요점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지 이 지금 요 서낙동강 쪽으로 가는 이 쪽이 이쪽에 낙동강 제방이 제대로 쌓여지기 전까지는 훨씬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록은 그 지도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해 이쪽에 서낙동강 죽도외성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구포 이게 있고 이게 낙동 본류라면 올라가면 지금 양산에 정산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쭉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김해에 가면 성림 쪽에 가면 마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낙동강 쭉 방어 쪽에 방어하고 자기들은 또 군송을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성의 현재 구체적인 지역 그죠 바운더리의 모습인데 공통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강변에 있죠. 그죠? 일본 성의 강변에 있는 건 여기 낙동강 쪽은 성이 강 쪽에 있는 것은 주로 운송로를 확보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 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도망갈 때 그죠? 배 타고 도망가기 좋은 위치가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재란 때는 그 전쟁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97년에 일어났다가 98년 되면 전쟁이 끝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군사도 임진왜란 때보다 좀 작게 들어옵니다. 14만 정도가 들어왔고 이게 다대포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침략 루트가 저 북쪽으로 초기 임진왜란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전라도 쪽으로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때는 그 자군 우군 해가지고 오늘날 육지를 통해서 정류재란 때는 선봉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토기요마사입니다. 아까 주전론자 전쟁을 하자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대포에 들어와 가지고 양산을 거쳐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저 울산에 서생포 외성에 있었습니다. 그 서생포 외성에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은 양산을 거쳐서 밀양을 거쳐서 상령을 거쳐서 저쪽에 합천 이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데 전라도의 중심지가 전주 아닙니까? 그 전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오늘날 함양의 황석산성 그 전투 그런 데 공격을 하고 그 넘어서 60년을 넘어서 전주까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또 한 군사는 자군을 하면 이건 낙동강 그 남해안 쪽으로 쭉 해가지고 가가지고
섬진강 있는 쪽에서 육지로 올라가 가지고 섬진강 따라서 또 가면 또 전라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전라도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전라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 서울의 한성에서 모여서 결정했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자 이래 했는데 올라가다가 오늘날 충청도 직산 그 우리 담배 만드는 그 뭡니까 제조청인데 어디입니까? 신탄진이죠. 신탄진 그 일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나라가 다시 또 있으면 이 일본 군사가 북쪽으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참전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해 내려오는데 가또 교마사 군사는 결국 지금 울산 쪽에 울산의 서생포 외성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해안 쪽에 이렇게 쭉 하다가 성곽을 보다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울산에 뭐라 써놨습니까? 울산성 써놨습니까? 어떤 데는 울산성하고 울산학성 또 아니면 도산성 이렇게 해요. 도산성이란 말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태화강변에 성곽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서 뭐 남해안 또 이쪽에 오늘 경남 서부 경남 쪽으로 이렇게 요소에 쌓고 특히 전라도 순천에 가면 있는 외교성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했던 장수가 고니시 윤화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 끝날 때 여기 남해 여기입니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투가 노랑해전이죠. 그래서 노랑해전 할 때 실제 일본 군인들이 사천 쪽에 있는 이 시마즈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고니시 윤화 군사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차단하고 하면서 전투가 격렬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는 엄청난 뭐 전체 함대끼리서 붙은 겁니까? 그런 전투가 있었고 어쨌든 전라도 순천의 외교성부터 해서 해안 쪽에 울산의 이 학성이라고도 하죠. 울산의 학성이라는데 이제는 도산성까지 성곽을 쌓고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구포의 외성이 이제 부산 북구 쪽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흔적을 찾으면 구포 외성밖에 뭐 뚜렷한 게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까지는 어쨌든 양산에 속해 있었고 또 동래부 순들 조선 시대의 17세기 중반의 기록이나 이런 데 봐도 이쪽은 뭐 기록 지명이 거의 없죠 실제. 그래서 요게 사하면이 돼서 이쪽에 밑에 쪽 지금 사상구 그런 연저리까지는 이렇게 좀 기록들이 뭐 지명이 나옵니다. 모라리까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위쪽은 거의 지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속이 양산 쪽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이쪽 지역에 뭐 기차나 이런 거 빼고 나면 크게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포의 외성은 어쨌든 간에 그죠? 지명이 이쪽 외성이 구포 외성이 있는 이 지역을 어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신라 시대 때 황농 장군의 어떤 그죠? 성을 지킨 뭐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은 안 남아 있는데 어성대라는 게 있죠. 뭐 대라는 건 뭐 전망을 보고 경치를 조망하는 어떤 그런 건물인데 이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을 우리가 어성마을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지명이 있는 곳인데 저게 금정산의 자락이 지금 낙동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 상악산입니까? 그 상악산 자락에서 쭉 내려오는데 북쪽은 좀 이따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큰 산이고 남쪽은 작은 산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데 성곽이 크게 분포가 되어 있고 1970년에 이 경부 남해안 고속도로죠. 이 남해안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큰 산과 작은 산을 그 가운데를 잘라서 좀 표현이 그냥 목을 자른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작은 산 쪽이 나름대로 훼손되고 또 발굴로 그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남쪽에 기록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사진에 작은 산이 있던 남쪽 이쪽은 대부분 다 그 바닥이 안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반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묘지들이 잘 남아 있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심지어는 그 사만시대까지 무덤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오래도록 낙동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또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나 뭐 이런, 그죠? 또 구리로 만든 거울, 동경, 뭐 화폐, 육도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무덤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이면 신분이 높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런 정도의 낙동강 수로를 통해서 다양한 문물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기 구포 지역이, 그죠? 낙동강 수로의 시발지, 아마 이게 이제 여기 감농포, 감농창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시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낙동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교통로에 있으니까 이쪽에 기찰, 오늘날 같으면 검문소 비슷한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두었다고 이야기되고, 그 구포외성 밑에 쪽에 그쪽에 지금은 좀 복개됐죠, 그죠? 덕천천이나 하천이 지나가는데 그 이런 쪽에 그 하천이 아마 요 지금 앞에 어디입니까? 이게 무슨 역이죠? 쑥덕역, 그죠? 이런 정도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성이 임진왜란 때 지금 여기 30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 외성의 특징은 일본도 그 평지에도, 일본 가면 오사카의 그 대판성이 그 실제 오사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지에도 있지만 원래 일본도 임진왜란 일어나기 이런 전 시기는 대부분 산 쪽에 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쪽에 있는데 어디냐? 강과 바다에 가까운. 그런데 성이 있고, 강바다 쪽에 있는 구령이나 야산 이런 데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 이거 일본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구조의 핵심은 과거의 배치다. 우리가 성곽이라면 이 둘레, 그죠? 성둘레인데 이 둘레가 우리나라 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데는 어떻습니까? 뭐 도성이라는 서울 같으면 안에 경주도 그랬죠. 안에 내성이고 바깥에 외성이 있는 이런 정도인데, 일본은 그게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 곽이 다양하게 여러 개 겹쳐 있고 해서 성이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일본 성에서 이제 출입문, 이 호구라는 고치라는 이게, 그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게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뭐 사각형을 만든다든지 일자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성벽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는 돌로 가지고 만든 석축이지 않습니까? 석축이고 흙으로 쌓는 이 뭐, 그죠? 또 토루를 만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성곽 주위에는 대부분 호라는, 그죠? 이 해자죠. 해자가 파여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한자로 굴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굴 안에 물이 없으면 건호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 물을 끌어와서 수굴이라고 이렇게 하죠. 해자. 그래서 해자하면 대부분 물을 채워서 방어에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포회성의 그 있는 금영사에서 내려온 상악산 쪽을 그 막는데, 그 자락에, 그죠? 높이는 한 60m 정도 되는 이게 산에 축조했고, 앞에서 말씀 계속 들었듯이 낙동강 사방 좌우로 돌면 전부 다 중요 지점을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성은 이제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 온 고바야카와 다카가케라는 소조천 윤경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치바나 무네시게라는 이런 사람들이 김해와 양산 사이의 연락을 위해서 중간에 쌓은 성이 다름 아닌 구포회성이어서, 그래서 김해 축도회성의 지성이다, 그죠? 지자가 갈래 지자 아닙니까, 그죠? 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실제 그 강화해담기에 이 처음에 쌓고 나서는 여기에 다치마나 군사가 한 5,000명, 또 아까 앞에서 한 3,000명 있다,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을 때는 5,000명 있다가 또 출소하면 뭐 3,000명이 줄어들고 등등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포외성은 기록에 보면 어성, 우리나라에서 어성, 어로를 써서 하고 감동포성, 그다음에 구법곡의 진, 뭐 이거는 구법곡의 진이나 가토카이 상 하는 거는 이거 일본에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일본은 가토카이라는 것은 감동계,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축성의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김해 외성하고 이 앞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성들을 통해서 낙동강의 수로를 확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성 시기는 1593년 7월 상순에 시작해가지고 9월 25일, 불과 2달 만에 완성했죠. 그래서 이게 2달 만에 이걸 완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쪽 일원에 있는 양산이든 또 북산 일원에 있는 일반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쌓았고, 그 다음에 정류재란 때는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거니까, 물론, 여기 1590 그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축도외성하고 6개만 남은 거 답은 넘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본군들이 이제 성을 제대로 못 쓰도록 파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에 있는 돌 같은 거 다 없애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류대한테나 와가지고 이 모리 히데모토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정도 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 군사는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흑전장정이라는 이 군대가 사용하다가 나중에 철수하면서 폐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포회성의 모습이 그죠? 낙동강의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지금 남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게 실제 동남쪽으로 여기 지성이 있은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진으로 찍혀 있는 유물 유적이라는 건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기 나온 지가 오래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런 시기 때 많이 찍어놨던 사진들이 또 발굴을 하니까 요즘 기록을 가지고 이제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니까 이런 사진들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구포외성의 그저 모습이고, 낙동강 앞쪽에 또 지금 이쪽 피아원도리에서 그죠, 이 안쪽으로 하천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포외성의 전체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 보면 앞에서 이 외성의 제일 공통 특징 중에 아까 4개,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벽이 여러분들 경사져 있죠. 그죠? 경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성벽은 전부 다 수직으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근데 외성은 경사가 60도 내지 70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곽의 벽이 왜 그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일본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적어도 자기들도 딱 왜 그래서 왔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곽이 있는 정상 부위에 이 정상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일 정상 부위에 여기 지휘부가 거주하는 덴슈각과는 천수각이라는 이 집을 짓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평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외성의 제일 정상 부위에 가면 다 대부분 평탄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각도 남쪽에 서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잘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구포외성의 동남부 쪽에서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찍어서 올린지 모르겠는데 구포외성 중에 제일 바운더리 잘 남아 있는 쪽 같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안쪽에 아마 본한이라 해서 제일 중심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통로 지나가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외성은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축조되었는가, 축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형태를 이야기하면, 외성의 흔적은 여기에 흔적이라기보다 성곽의 형태는, 전체 형태는 3가지를 가지고 막 이야기, 요즘은 또 보니까 4가지도 막 이야기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요게 날라가서 없습니다만은 요게 윤곽식입니다. 윤이라는 게 뭡니까? 바퀴 윤자죠. 그죠? 그래서 바퀴 같이 이렇게, 이게 이 성은
전부 다 네모져 있습니다만 네모된 둘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일 정상부가 작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윤곽식이고, 그 다음에 재곽식은 제자는 이게 뭡니까? 계단 제자거든요. 사다리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으로, 그죠? 밑에는 크고 작으면서 뒤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계단같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곽식. 그 다음에 영곽식은 이런 작은 성곽들을 이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곽을 연결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성곽 형태가 있는데, 구포외성은 물론 조금 결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모습은 윤곽식보다는 뭐 재곽식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포외성의 뭐 조감도라는 겁니다. 새로 이게 뭐 그냥 요즘 컴퓨터가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일 위쪽에 본안이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제일 뭐 핵심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오면서 2환, 3환 이렇게 하죠. 둘레가 있는데, 그럼 이쪽에 지금 이 남동 쪽으로 있는 이쪽에 이게 지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성인데 이 아마 이쪽 언저리가 잘리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쪽 편은 서쪽 방향은 이쪽은 바로 내려가면 이쪽에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도로가 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원에 뭡니까?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형태로 성곽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지적도를 보면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구포외성의 본성이고, 이쪽 편에 지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 고속도로를 내면서 잘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문화를 소중히 한다 하면 돈 좀 들여가지고 지하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뭐 또 최근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도로 같은 거 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그죠? 편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이 뭐 비용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비용은 한 번 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금 외성 중에서 외성 옆에 바로, 그죠? 이게 지금 봅시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포가 어디 있노? 포구가. 그죠? 다 매립이 된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부두를 만들면서 매립을 한 겁니다. 항만을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땅이 부산 앞쪽으로 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쪽을 들어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구포도 지금 보면 이쪽에 낙동강정 쪽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래 안쪽으로 든 지형을 우리가 포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동포인 거죠. 그런 포가 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뭐 지금 그 구포외성에 지금 성벽에 경사 딱 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동쪽 편의 일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부포외성의 형태와 다른데, 뭐 이 제일 중심에 있는 본환이라는 이게 주곽입니다. 주곽은 낙동강과 주변 상황을 뭐 여기 만덕고개까지 다 보인다 했는데, 뭐 지금 앞쪽은 강 저쪽 건너편은 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도외성하고 바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구포 쪽 지금은 뭐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호포 쪽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성곽은 그 환이라 해서 둘레가 몇 개씩, 곽이 몇 개씩 있으니까 그 곽과 연결하는데 출입문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통제시키고 싸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출입구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출입구 자체를 호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 입 같은 이런 용이죠. 그런데 뭐 고치 이렇게 있는데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형이라 되어 있는 성자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성자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쌀 같은 거 사고 팔고 할 때 대 있잖아요. 대박. 그죠? 대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 출입문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곽에서 동쪽의 바깥쪽 방향이나 앞에서 봤던 서쪽 방향 이런 쪽과 연결되는 그 외곽에 있는 성곽 공륜 이거와 연결하는 연결하는 그 담이 있죠. 그걸 수석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문의 형태도 아까 뭐 바깥쪽으로 되어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안쪽으로 되어 있는 형태, 내외성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평지에는 뭐 그냥 평지 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으면 그 문 위에 대부분 다 누각이 있었는 그 출입문에도 뭐 건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소 역할을 하는 거죠. 문루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죠 그 불포외성은 성곽 전체를 에워싸 하는 해자가 있은 게 아니고 저 북쪽에 아까 이야기했죠.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줄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북 쪽만 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동 쪽은 자연적으로 낙동강이 있으니까 해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일종의 구포외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포외성의 본안의 모습이죠. 이거는 언제 했는지만 좀 복구하고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본안의 모습이고, 이거는 본안 쪽에서 서북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공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위에 있는 본안의 모습이고 서북 쪽의 어떤 성곽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부포해성 안에는 실제 가보면 저도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데한데 출입문이 있죠. 그래서 출입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평지하고 그 다음에 경사지 이런 데하고 형태가 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성벽이 그죠? 제일 정상부에 있는 본안의 어떤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외성 자체도 잘 이렇게 뭡니까 복원 안 돼 있고 해서 뭐 지금 보이는 이런 사진 정도의 그 형태밖에 안 돼 있죠, 그죠? 요것도 주곽하고 그 밑에 주위에 5개의 공륜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방법이 수직으로 쌓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벽 안에 보면 여기에 큰 돌과 작은 돌을 막 섞어서 쌓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난석 쌓기라는데 그냥 막 섞어서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은 2006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했는데 북구 실내 빙상 경기장을 만들면서 발굴을 했고, 거기 발굴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저리가 이게 공굴이라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공굴이라 했죠. 물이 없는 해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발견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죠 호구든 또 이런 등등 굴절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일본 전국 시대의 조리 기구인 서리바치 네 발이라 하는데 일종의 작은 줄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명화 이 명나라를 대표하는 청화백자나 이런 기와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성이 있는 자리가 당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나라 군도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임난 때 건지 또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물물 교류를 하면서 나타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일본과 명나라의 어떤 유적 유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명나라의 그죠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당시 조선 전기에 많이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경질 토기죠. 토기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성벽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저 자성대 외성 조선 후기의 부산 진성으로 쓴 데죠. 여기에 가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기억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부산 시민의 날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 어딘지 압니까? 이거?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죠? 서면 노타리입니다. 요즘 서면 노타리도 없는데 맨날 가면 서면 노타리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임진왜란 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광장 이름이 뭡니까? 송상이 광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 광장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금 여의도 광장보다 크다 그러대요. 할 때 뭐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 송상현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송상현 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 임진왜란의 흔적 뭐 이런 건데 당시 오늘날 여기 북구입니다만은 북구 쪽은 실제 뭐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비로 남아 있는 게 구포회성이죠. 구포회성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는 안 알려지는데 이 사상구 쪽에 가면 거기에서 사상구에 9명 사람이 어병을 난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뭐 백양산 자락에 가면 비가 세워져 있고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의 흔적을 찾는 것은 흔적 자체를 중시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기억을 찾아 상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이라는 이 임진왜란이라는 또 임진왜란은 일본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또 구포라면 구포회성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낙동강 뭐 수로를 장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흔적의 기억을 통해서 어떤 지역 역사, 문화 이런 데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기억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각 지역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우면 없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보존하는 게 참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앞에서 제가 지금 경상자수형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걸 잘 발굴하고 지금 여기도 일부만 발굴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발굴을 통해서 잘 복원하면 예를 들면 북구에 저도 북구에 삽니다. 북구에서 뭘 보고 저 별로 그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의문이 들고 지금 우리가 뭐 구명을 바꾼다 감동포구를 할 거냐 낙동구를 할 거냐 이런 조사도 하대요. 그죠? 내가 북구 구명 잘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 물론 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면 그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근거라는 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지금 물론 구포회성도 잘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있었던 감동포구 기찰 그죠? 이런 것들을 뭘 공간을 재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뭐가 이게 뭐 구명도 바꿀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서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